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종잣돈을 한 번에 넣는 거거든요.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작은 돈으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왜냐? 1년을 모았을 때 내가 최대로 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내가 부동산 투자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32살에 투자 시작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하신 지 5년 정도 되셨는데 현재 순자산이 얼마 정도 되세요? 순자산 10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종잣돈은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진짜 실제로 투자할 때 들어갔던 돈은 3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1,200만 원 정도는 이제 인테리어 하는 데 썼습니다. 26살 이제 취직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세상이다 이러면서 월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족족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모아놨던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였고 그 1,5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그래도 그 와중에 돈을 모아놨다. 이렇게 솔직히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와중에 아이가 이제 그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원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제가 열반 기초반이라는 그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너바나님이 하시는 열반 기초반 강의인데 되게 뇌리가 깊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월급만으로는 절대 노후 대비를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쟁이는 반드시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강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강의 내용을 듣고 나서 뭔가 투자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투자를 진짜 할 수 있을까? 꼭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거에 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아프고 나서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1,500만 원으로 또는 내 월급으로 내 아이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아이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왜 노후 대비를 안 해놨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이가 아프면서 좀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반 기초반 듣고 나서 한 3, 4개월 있다가 너바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어요. 월급쟁이가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 내가 노후 대비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아팠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아이한테 민폐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큰 충격이었는지. 저희 아이가 이제 한 40도 고열이 한 이틀 정도 나길래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신우신염이라는, 그러니까 요로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요로감염이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신장이 한쪽이 이제 손상이 됐었는데 그 신장이 한쪽이 손상되면은 다시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장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할 때 이제 동의서를 의사 선생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동의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약을 먹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는 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거를 받고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한테 이런 약을 먹이는 것도 너무 미안했고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몸이 아팠을 때 내가 돈이라도 있어야 우리 아이를 돌볼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쓰기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나는 욜로야. 나는 무조건 그냥 내 미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팠을 때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르게 살려고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월급이 한 180 정도 됐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호봉제로 올라서 한 200 초반 정도 받았었는데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했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하면은 나의 우울한 감정을 소비로 해소를 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면은 그 버스를 타고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명품관에 돌면서 일단 아이 쇼핑을 좀 하고 근데 제 월급으로는 이제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거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제로 샀던 것들이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명품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것들, 립스틱 하나에 막 5만 원인 거, 그 다음에 막 파운데이션 하나에 막 15만 원인 거, 그런 거를 진짜 마음껏 샀던 것 같아요. 색깔별로 사가지고 쓰지도 않는 거가 집에 한 20개 정도 진열해놓고, 피부 마사지도 많이 받았었고, 필라테스 같은 것도 나의 몸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10회권을 끊었다. 그러면은 1회 끊고 안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월급 받은 거를 거의 다 쓰면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에 살았던 대로 절대 살지 않겠다. 내가 과거에 소비했던 대로 절대 소비하지 않겠다.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은 나의 지금 현재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장품을 사고 내가 마사지를 받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데에 돈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마음을 먹고 나서 아이랑 키즈 카페를 가는 대신에 이제 뭐 공원 같은 데를 가면서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에 대한 소비도 조금 극한으로 절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것들도 옛날에 대학생 때 입었던 거, 옛날에 취직했을 때 샀던 거, 초반에 샀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옷을 입었었고, 꾸미거나 이런 거에 전혀 돈을 쓰지 않고 뭐 배낭 메고 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한 소비를 절제를 했었고요. 자동차 같은 거에도 되게 목돈이 들어가는데 아이 낳고 나서 차가 필요한 일이 꽤나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차는 구매하지 않고 이제 뚜벅이로 다니면서 아이랑 같이 함께 하고 이러면서 비용을 조금 절제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과거에 그렇게 플렉스를 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적절한 방향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돈을 모은 거가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버텨나갔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자음과 모험님은 상승장을 잘 만나서 그래요. 아니면 시장이 좋을 때 시작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투자하면 자음과 모험님처럼 순자산 10억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승장일 때보다 지금 하락장이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가격이 싸지면은 두려움에 질리거든요. 가격이 싸지니까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가치 있는 것들이 비쌌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더 싸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거에 떨기보다 상승장일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원과 모험님께서 가치 있는 걸 살 수 있는 기회다. 이 하락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지역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에서 1시간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이 수도권 안에서는 가치가 있는 지역들인데 예를 들면은 수지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계속 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가치 있는 물건들을 이제 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광역시 신축이라든지 중소도시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장에서는 비쌌지만 오히려 지금 하락장에서는 싸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가치 있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과 모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단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실패가 없을 수 있는지. 투자 기준을 반드시 지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기준이 뭐냐면은 첫 번째, 가치가 있는 걸 산다. 두 번째,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걸 산다. 세 번째, 감당 가능한 걸 산다인데 제가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때 저를 가장 흔들었던 게 뭐냐면은 감당 가능하지 않는 거에 투자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감당 가능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벗어나서 투자하고 싶거나 내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데 그게 좋게 보일 때 그럴 때 제가 그 감당 가능한 건지를 항상 저를 물어보면서 감당 가능하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기준을 갖고 있었거든요. 2018년 1월에 처음 들었던 열반 기초반 강의에서 투자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그 투자 기준이 가치 대비 저평가된 거를 산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환금성이 가능한 걸 산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열반 기초반에서 배웠습니다. 투자 기준에 맞는 것만 사도 순자산 10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뇌리에 꽂혔고 그 말씀을 항상 5년 동안 투자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은 여러분들이 투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종잣돈을 한 번에 넣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작은 돈으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왜냐? 1년을 모았을 때 내가 최대로 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내가 부동산 투자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뭘 알아야 되냐? 잃지 않는 투자 기준을 배워야 되고요. 그 기준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느 아파트를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고 투자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5년 전에 이제 배웠던 투자 기준이잖아요. 근데 2023년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왜냐면 시장은 사이클이 변하는데 계속 같을 수가 있을까? 궁금함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기준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변하지만 내가 가치가 있는 거를 볼 줄 아는 눈, 가치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에서는 강남 접근성 1시간이 가능한 거,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인 거, 그런 가치가 있는 거를 가격이 쌀 때 사는 기준을 가지고 가면, 그리고 또 감당 가능한 걸 가지고 가면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상관없이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고 상황은 변하죠. 상황이 변하는 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상황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가치가 있어? 그래서 가격이 싸? 라는 기준만 가지고 간다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내가 잃지 않는 투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 데서도 저한테 노후 대비를 하려면 이런 방법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었고, 실제로 제가 노후 대비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건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열반기초반 1강에서 실제로 내가 노후 대비할 때, 내가 은퇴하고 나서 또는 명예퇴직하고 나서 정말로 이 가족한테 필요한 실제 노후 대비 자금을 계산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해보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한 30억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30억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거에 대한 현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월급이 끊겼을 때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1강을 듣고 느껴졌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순자산 10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1,500만 원으로 제가 첫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통장이 0원인 상태에서 투자 공부를 막 해나갈 때 그때 수도권이 되게 기회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천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투자 기회가 있었고, 제 동료들이 이제 그런 투자 기회를 잡아서 되게 투자를 해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투자를 못하는 거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아이도 되게 어렸고, 아이가 이제 5개월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초보 엄마였고, 또 투자자로서도 초보 투자자여서 이거를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힘들 때마다 더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 때마다 내가 여기서 뭔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힘든 거를 더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노후 대비 내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끝까지 가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부족해서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이 생긴다면은 정말 내가 이 한 번 하는 이 투자가 확실한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힘들었던 시간을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순자산 10억을 달성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